자식들 말, 곧 죽어도 무시하더니 난 벌 받은 거라고 해도 할 말 없지? 얘, 왜 1인실이야? 이거 비용 누가 낸다고? 내가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 혹시 엄마가 가기 전에 너한테만 돈 주고 갔냐? 뭐 아니 이상하잖아. 너 고깃집 장사 얼마나 한다고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1인실에 모셔? 다른 데로 말해. 엄마한테 뭐 받았어? 뭐, 생전에 엄마가 막내만 싸고 돌긴 했지. 다른 아들들은 뭐, 아들도 아닌가? 헛소리 좀 그만해. 아버지 누워 계시는데 말 좀 가려서 하라고. 어머니가 나한테 주고 가신 게 뭐가 있어? 난 누나나 형들이랑 다르게 착실히 돈 벌어서 모아둔 거야. 돈 나올 구석이라곤 부모뿐인 누나랑 똑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근데 이거, 사고 합의금은 좀 받았냐? 아버지 오래 누워 계실수록 합의금 올라가는 거지. 그럼 좀 더 오래 누워 계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미쳤어. 작은 형, 그거 궁금해서 온 거야? 아버지 걱정돼서가 아니라. 막내야, 가시 좀 그만 세워. 너, 혹시 아버지 재산 혼자 꿀꺽하려고 경계하는 거야? 뭐, 큰 누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서우 씨는 고아로 태어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던 그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고스란히 혼자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늘 강한 의지로 자신을 다잡고자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들어왔고 그 안에서 그녀는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때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힘든 시간을 견뎌 나갔고, 때로는 혼자서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날이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또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친구들을 떠나보내며 그녀는 언젠가 자신도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입양되어 떠나갈 때마다 그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생겨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던 그는 새로운 부모의 손을 잡고 떠나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는 따뜻한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동생들, 그리고 언니나 오빠 같은 친구들이 떠나갈 때마다 그녀는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이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고아원에 홀로 남아가는 느낌의 아릿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향한 그녀의 애착은 그가 성장하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단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서로 의지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일이 그의 마음속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중학교 졸업식 날, 운동장에는 기쁨과 축하의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서로를 축하하는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을 안아주며 기뻐하는 부모들의 얼굴, 그리고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가족들의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어쩐지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고운 졸업장을 손에 쥐고 단상에 올라갔지만 내려오는 순간 공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를 위해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서 밝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은 꽃다발을 들고 엄마, 아빠의 목에 매달리며 자랑스러워했고,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을 다정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멀찍이 서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가족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서 졸업장을 바라보다가 운동장 구석에 앉아 졸업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축하의 소리가 점점 아득해졌고 마음속에 슬픔과 허전함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 순간을 가족들과 기념하며 기억에 남기겠지만 그는 이 중요한 날을 홀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식의 그 아릿한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남아 커다란 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따뜻한 가족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한 가정을 이루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모든 기쁨을 나누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커가며 자립심을 갖추고 혼자 힘으로 힘든 삶을 헤쳐나가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언제나 속으로 따뜻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꿋꿋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졸업식 날 느낀 그날의 허전함은 그녀가 어른이 된 후에도 가슴에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 후 자신의 가족을 이루고 다시는 그때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 그녀는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얻게 된 강한 독립심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헤쳐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에게 부모란 존재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미지의 세계였지만 이를 대신해 친구들, 그리고 고아원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소중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리지만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갔습니다. 서우 씨는 고아원을 나와 홀로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당 주방일, 서빙, 마트 캐셔, 건물 청소, 간병, 아이 돌보미 등 부모라는 비빌 언덕이 없으니 손에 잡히는 대로 일하며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결혼은 그에게 먼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을 때 어쩐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서우야, 이번에 정말 괜찮은 사람 있어.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져야지. 한번 만나봐. 친구의 권유는 따뜻했지만 그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가족이 없었던 만큼 누군가에게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고 상대방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 한 번쯤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속내를 내보이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맞는 일일까? 그동안 자신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혼자서 감당해 왔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어도 되는 걸까? 그가 망설이는 이유는 단지 누군가와의 만남이 어색해서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길들여진 혼자만의 시간과 독립적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이 그의 고독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서 지내왔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에게 있어 이 만남은 작지만 큰 결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개 자리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2살 연상의 그는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녀가 사는 동네와 멀지 않은 곳에서 솥뚜껑 삼겹살집을 성실하게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올곧은 심성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사람이 가볍지 않고 묵묵한데 옳고 그름은 똑 부러지게 따지는 뚝심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숨김없이 마음을 표현하며 그렇게 둘은 1년의 연애 끝에 다음 해 봄 결혼을 했고 현재 남편을 닮아 착한 아이 둘을 낳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좋은 남편과의 결혼을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참 연애 중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려 딸 2, 아들 3의 5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교류해야 할 가족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막내라 결혼 후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형님과 아주버님까지 있으니 결혼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뭔지 모를 정도로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모 없는 며느리가 애틋하셨는지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덕분에 그녀 씨는 남편이 식당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해도 자주 혼자 시댁을 드나들었습니다. 서우야, 왔어? 아유,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왔어?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딱 물건 채우러 갔다가 보리굴비가 보여서 사왔어요. 어머니 보리굴비 좋아하시잖아요. 아으, 너무 맛있겠다. 안 그래도 점심 먹을 때네. 우리 이걸로 점심 먹자. 아, 어머니, 제가 상 차릴게요. 앉아 계세요. 엄마 집에 왔으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가는 거야. 옆에 앉아서 재미있는 얘기나 해줘. 그녀가 시댁에 가면 어머니는 한사코 주방에 들어가셔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서우야, 이것도 먹어봐. 요즘 이게 제철이야. 서우야, 밥 먹었으니까 과일 먹을까?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시어머니는 마치 며칠 굶은 자식 챙기듯 그녀가 배불러서 소파에 드러누워 못 움직이는 모습을 봐야만 속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그녀가 할 일은 그저 어머니 옆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농사일로 바쁘고 무뚝뚝하셨으며 남편을 제외한 자식들은 모두 먼 수원에 살고 있어서 늘 적적해 하셨던 어머니에게 그는 딱 좋은 말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로 젊었을 때 일하며 겪은 재미있는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곤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무슨 그런 사람이 있다니. 많아요, 어머니. 저 마트에서 일하면서 정말 별별 사람 다 겪어봤어요. 아휴, 근데 서우야, 난 내가 옛날에 일했던 이야기 듣는 게 마냥 재밌지만도 않다. 응? 어머니, 지루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안 해본 고생이 없는 게 들으면 가끔 마음이 짠해. 어린 게 기댈 곳 없이 치열하게도 살아온 것 같아서 내가 가슴 아파 죽겠어. 서우야, 이제 비빌 언덕도 생겼겠다. 마음껏 기대. 바깥 양반이 사람이 영 살갑지 않아서 어렵겠지만 나한테는 정말 엄마처럼 뭐든 다 말하고 의논하고 어리광도 부려. 알았지? 그날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말을 듣고 그녀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말 힘들 때면 찾아가는 따뜻한 집이 생긴 것 같아 든든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참 많이도 돌아다녔습니다. 읍내 시장에 함께 가면 시장 사람들이 다 그 둘을 엄마와 딸로 보곤 했습니다. 쉬는 날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내로 가서 카페에 들러 차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함께 쇼핑도 하며
그녀가 엄마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어머니와 원 없이 해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남편과 식당 문을 닫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온천에서 하루 묵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손과 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임신한 그를 위해 부은 다리를 안쓰럽다며 주물러 주실 때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둘째를 가졌을 때 첫째를 돌봐준 사람도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주말 점심이면 늘 시댁으로 향했고 밭일로 쉬지도 못하는 시아버지의 새참을 챙겨 어머니와 함께 나들이 나가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서우야, 손에 흙 묻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님. 저 모종 처음 심어봐요. 아니, 촌에 살면서 여태 이것도 안 해봤어. 이것도 심을 밭이 있어야 하죠. 아버님 덕분에 밭에 모종도 다 심어보네요. 선선한 바람에 촉촉한 흙냄새가 맴도는 밭에서 시아버지께 밭하는 법과 모종줄 세우는 법을 배운 뒤 그늘에 앉아 시어머니가 무쳐주신 봄나물과 함께 물에 밥을 말아 먹으니 마치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가 친부모님처럼 시부모님을 잘 챙긴다고 고마워했지만 사실 그를 먼저 딸처럼 대해 주신 것은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행복도 잠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그를 덮쳤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간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되어 길어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생긴 어머니인데 하늘이 뺏어 가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부부를 보고 애써 괜찮은 척하셨고 그 모습은 오히려 그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 살았다며 괜찮다고 차라리 지금 알아서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식당 문을 닫고 어머니 곁에서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도 가고 가까운 해외에도 짧게 다녀왔습니다. 손주들이 나중에 할머니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주들과 사진도 많이 찍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으며 생을 마감하셨지만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하고 간다고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깡마른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꿈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우야, 내가 미안하다. 엄마 돼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가서 진수 애비나 진수야 내가 가도 괜찮겠지만 내가 다시 엄마 잃은 슬픔을 겪게 해서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저 정말 결혼 잘했어요. 어머니 같은 좋은 엄마도 생기고 하나님이 제가 젊어서 고생했다고 어머님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고마워, 서우야.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오히려 받기만 하다 가는 것 같구나. 고맙다, 서우야. 정말 고마워. 그는 그날 마음속에 큰 기둥이 뿌리째 뽑힌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큰 산이 사라지자 남편을 제외한 4명의 자식들이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제외한 그 자식들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중 부모님을 찾는 것은 오직 명절 때뿐이었으며 그것도 목적이 있을 때만 얼굴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은 후에도 시댁의 자식들이 제대로 찾아와 얼굴 한 번
비춘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서우 씨는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제철 과일과 홍어 무침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처음 보는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큰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 큰형님은 몇 년 전 여러 건의 명예도용으로 수감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형기를 채우느라 결혼식에도 오지 못해 그날 처음 얼굴을 본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고도 전혀 시어머니를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자 서우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도 어딘지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큰형님은 어찌나 목청이 크던지 좋게 말하면 화통한 성격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우리 막내 올케인가 보다. 반가워요. 나 진수 누나야. 큰 누나. 아, 네. 아유, 너무 뻣뻣하게 굴지 마. 이제 한 식구 돼서 자주 얼굴 볼 텐데. 너 바쁘다며? 슬슬 가봐라. 아우, 엄마, 큰딸 오랜만에 왔는데 왜 이렇게 매정해? 참, 노인네 까탈스러워. 갈 테니까 여기 요 번호로 보내면 돼요. 엄마 부탁해요. 큰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쪽지를 건네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쪽지의 번호가 계좌번호 같기도 해서 설마 돈을 달라고 온 것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걱정 말라며 알 거 없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이제 막 가족으로 들어온 처지라 그녀도 쉽게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어야 했는데 큰형님의 방문 이후로 작은 형님과 그 아래 동생들까지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이었습니다. 이혼 후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작은 형님은 그 노래방마저 장사가 안 되어 거의 폐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혼 전에는 부모님 얼굴도 잘 비추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혼 후에는 시어머니에게 매번 술에 취해 전화해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시댁에 있을 때 전화를 먼저 받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형님의 전화를 받을 때면 그래. 알아. 힘들겠지. 근데 내가 그만한 돈을 어디서 구하니? 하며 누가 봐도 돈 달라는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어김없이 낮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가 먼저 받게 된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게 누구야? 올케? 네. 안녕하세요. 아, 나 수원 성임이. 나 성임인데 우리 엄마 좀 바꿔봐. 누가 봐도 술에 취해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혀가 꼬인 소리에 그녀는 오늘도 시어머니를 괴롭힐 것이 뻔해 짜증이 났습니다. 어차피 좋은 소리도 하지 않을 텐데. 그날은 작은 형님과 시어머니의 통화를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막 식사하시고 낮잠 주무시는 중이세요. 뭐야? 깨우면 되잖아. 깨워. 얼른. 이제 막 잠드셨어요. 나중에 다시 거세요. 형님, 제가 전화 왔다고 말씀드릴게요. 됐어. 뭐야? 진짜 딸이 엄마랑 통화하겠다는데. 형님도 낮술 말고 낮잠 주무시고 술 깨세요. 그럼 끊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로 작은 형님은 그녀에게 유독 모질게 굴었지만 그가 1년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하니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딱 한 번 시댁 식구 모두가 명절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지막이 빈손으로 와서는 하루 종일 시부모님과 서우 씨 부부가 만든 음식부터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 손님은 손님이라며 음식을 대접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주도해 시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팔아 나눠 달라고 강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큰형님은 나머지 형제들을 선동해 첫째로서 나섰습니다. 아빠,
어차피 이제 농사도 그만둘 때 됐잖아요. 그거 어차피 안 쓰는 땅 아니야? 나랑 넷째랑 좋은 정보 들었는데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투자 좀 해보게 해줘요. 응? 둘째, 작은 형님은 늘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올해는 어째 음식이 부실하네. 막내, 요즘 벌이가 시원찮나? 아니면 올케가 씀씀이가 해픈가? 큰아주버님은 고등학교 교사로 제일 번듯한 직업을 가졌지만 늘 큰형님 말에 흔들리는 줏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누나 말 잘 들으세요. 어차피 앞으로 논도 제대로 관리하실지 모르는데 그리고 집안의 문제하였고 이혼 후 더 막 살고 있는 넷째, 작은 아주버님은 직설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놈의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막말로. 그게 다 어머니, 아버지 땅인가요? 다 가족들 소유지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틈에서 오로지 그녀의 남편만이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형제들의 노골적인 탐욕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해. 지금 그 땅 없으면 부모님 생활비는 어디서 나서 쓴다고? 막말로 지금까지 집에 용돈 보내드린 적이라도 있어? 돈을 가져가면 가져갔지. 10,000원 한 장 부모님 쓰라고 내놓은 적 없는 인간들이 뻔뻔하게 명절에 집에 기어 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들이야? 이럴 거면 오지 마. 어머니, 아버지, 내가 모실 거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예 신경 끄고 살아. 남편이 한마디 하자 시댁에는 한바탕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특히나 도박 문제와 매번 말아먹는 사업자금 문제로 시댁에 손을 가장 많이 벌리던 작은 아주버님은 남편과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형한테 뭔데 신경을 끄라 말아야. 형 같은 소리하고 있네. 형이 무슨 형 같아야. 나도 뭐 대접이라도 해주지. 매번 집에 오면 손이나 벌리는 주제에 뭐가 당당해서 큰 소리야. 어머, 쟤 말하는 것 좀 봐. 막내 너 어머니, 아버지 모신다고 유세니? 누가 고향에 말뚝박을 해? 큰 누나도 제발 정신 좀 차려. 콩밥 먹고 나왔으면 정신 차려서 제대로 살 생각을 해야지. 누나 이제 곧 50이야. 50. 어떻게 아직도 부모님 돈 빌어먹을 생각만 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참나,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집안에서 제일 어린 놈이 누나랑 형한테 저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거. 이게 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저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진작에 우리 말 듣고 땅 팔았으면 이런 싸움도 안 나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돈 없는 부모는 부모 대접받아서도 안 되는 거라고요. 아세요? 뭐라고? 그 순간 그녀는 새삼 시집온 집이 꽤나 막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만 있을 때는 정말 화목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니 일일연속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장 드라마 한 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장도 막장 나름이지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자식들이라니 그녀는 기가 막혔습니다. 큰형님은 몇 달 전에 싸게 산 항공권을 취소하기가 아깝다며 아침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이렇게 가서 불쌍해서 어떡해. 옳게, 내가 장례식장 못 지키니까 대신 좀 수고해줘. 형님, 아무리 그래도 하루는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어머니 위안 판정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신 적 없잖아요. 아니, 내가 시간이 넘치는데도 안 간 거야?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도 힘들어. 옳게 매일 밤낮 없이 고생하다가 이제야 사람 사는 것처럼 콧구멍에 바람 좀 쐬려고 하는데 되게 야박하게 나온다. 아니, 생판남도 경사는 못 챙겨도 조사는 꼭 챙기는 게 사람 도리라는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가요? 큰형님은 황당해서 아무 말이 없는 그녀에게 덧붙였습니다. 됐고,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인데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자고. 그리고 부조금 그거 우리 엄마 앞으로 들어온 거니까 자식들끼리 똑같이 나눠야 한다. 그럼 끊을게. 큰형님은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추잡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자식들이 이보다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형님은 사람 많은 것이 싫다며 장례식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야 와서 시어머니 납골당에 안치시키는 것만 보고 갔습니다. 처음부터 참석한 작은 아주버님은 발인식이 다 끝난 후에 설렁설렁 나타난 큰 아주버님과 함께 구석에서 부조금을 어떻게 나눌지 작당하고 있었습니다. 피도 안 섞인 그녀가 보아도 우라통이 터질 일인데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날까지 제대로 된 자식. 노릇하지 않는 4명의 남매를 보고 시아버지의 속은 오죽했을까요? 이틀 내내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식 절차를 밟느라 녹초가 된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그녀는 남매들의 금수만도 못한 행동에 뭐라고 할 여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자리도 제대로 안 지킨 인간들이 부조금은 많다며 눈을 반짝이며 득달같이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꾸역꾸역 똑같이 갈라서 마치 맛있는 음식을 나누듯이 집어갔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그녀는 시아버지와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시아버지가 식사를 제대로 하실까 염려되어 그녀는 매일 아침 시댁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시아버지와 함께 했고 남편의 식당 일을 도와주러 가야 할 때면 밥을 꼭 챙겨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기운을 차리시고 다시 농사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남편과 그녀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시아버지의 새참을 챙겨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겹쳐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식당이 한창 바쁜 저녁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쁜 소식은 항상 전화 벨소리부터 불안하게 들리더군요. 바치를 마치고 경운기를 타고 돌아가던 시아버지가 음주 운전하던 트럭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녀와 남편은 즉시 장사를 접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안전장치가 허술한 경운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쳐 오랜 시간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의사는 머리에 충격이 커서 언제 깨어나실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는데 이대로 시아버지마저 떠나신다면 남편과 그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을 마치고 병원 수속을 끝낸 후 그녀는 제정신을 차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인성이 개차반인 사람들이지만 자식은 자식이기에 연락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연락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곧장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인가.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니 이젠 좀 나아지려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들의 빠른 태세 전환이 꺼림칙하다고 했습니다. 그 예상은 절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남매들은 곧 온다고 해놓고 3일 후에야 단체로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아빠, 큰딸 왔어.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러게 왜 다 늙어서까지 농사를 한다고 해서 이 난리야 참나. 자식들은 아직도 뻔뻔하게도 그들만의 걱정거리를 떠들어댔습니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가히 가관이었습니다. 자식들 말. 곧 죽어도 무시하더니 난 벌 받은 거라고 해도 할 말 없지? 얘, 왜 1인 실이야? 이거 비용 누가 낸다고? 그 말에 그녀는 정이 떨어지다 못해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어 화를 억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 혹시 엄마가 가기 전에 너한테만 돈 주고 갔냐? 뭐 아니 이상하잖아. 너 고깃집 장사 얼마나 한다고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1인 실에 모셔? 바른 대로 말해. 엄마한테 뭐 받았어? 뭐
생전에 엄마가 막내만 싸고 돌긴 했지. 다른 아들들은 뭐 아들도 아닌가? 헛소리 좀 그만해. 아버지 누워 계시는데 말 좀 가려서 하라고. 어머니가 나한테 주고 가신 게 뭐가 있어? 난 누나나 형들이랑 다르게 착실히 돈 벌어서 모아둔 거야. 돈 나올 구석이라곤 부모뿐인 누나랑 똑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근데 이거 사고 합의금은 좀 받았냐? 아버지 오래 누워 계실수록 합의금 올라가는 거지. 그럼 좀 더 오래 누워 계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미쳤어? 작은 형, 그거 궁금해서 온 거야? 아버지 걱정돼서가 아니라 막내야, 가시 좀 그만 세워. 너 혹시 아버지 재산 혼자 꿀꺽하려고 경계하는 거야? 뭐? 큰 누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야,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아버지 앞으로 들은 보험이 이렇게 많은 거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겉으로는 착한 척, 돈에 관심 없는 척 하더니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까지 들어놓고 모른 척을 해? 작은 형님이 남편 앞에 내민 서류는 시아버지 앞으로 들어둔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에 온다더니 보험 서류 찾아내느라 늦었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인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시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등이 있었고, 그중 농업인 안전보험은 남편이 시아버지를 위해 든 보험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도 보험금과 합의금만을 생각하는 자식들의 태도에 그녀는 혀를 찼습니다. 누나, 난 아직 보험금 생각도 못 해봤고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생명보험 얘기를 하고 있어? 아버지 눈앞에서 꼭 이런 소리를 해야 해? 너 순진한 소리 좀 하지 마. 수술 끝나고 여태 못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은 빨리 끝내버려야 하는 거야. 알아들어? 일단 내다 땅부터 어떻게 할 테니까.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아버지 수술하시고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어. 그리고 그게 무슨 작은 형 땅이야. 너 저번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이렇게 나대는 이유가 앞에서는 아버지 지키는 척하다가 돌아가시면 재산이랑 보험금 죄다 너랑 내 처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 안 그래? 너만 아버지 자식이야?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형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랑 남편이 시부모님 모시는 게 고작 돈 때문이라고 뭘 믿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평생 코빼기도 안 보이시다가 돈 필요할 때만 술 먹고 전화하는 게 무슨 자식이에요? 그녀가 소리치자 작은 형님의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지금껏 시어머니께 전화로 하소연하며 주정 부리던 걸 뻔히 아는 그녀 앞에서 작은 형님은 할 말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던 큰아주버님이 나섰습니다. 재수씨, 말 함부로 하시네요. 보험금에 합의금, 그리고 땅 팔면 나올 돈까지 합치면 좋기 몇 척은 될 텐데 그걸 두고만 보고 있어. 그럼 그러니까 그걸 왜 벌써부터 따지고 있냐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분명 누나들이랑 형들한테 땅 안 판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아냐? 나는 요번 달까지 빚쟁이들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고 작은 누나도 노래방 밀린 월세만 산다며.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해줬냐? 말년에라도 자식들을 위해 뭐라도 하시고 가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은 일이다. 누가 작은 형한테 빚지라고 했어요? 그러게 왜 도박을 해서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빚이나 지고 다니는 거예요? 누나도 그래요. 노래방이 안 되면 장사 접고 딴 일 하나 봐. 제발 좀 이제 나이도 든 인간들이 본인들 일에 알아서 책임 좀 지라고요. 아버지 돈 좀 그만 탐내란 말이야. 삶의 굶주린 짐승처럼 병상에 아버지 돈을 노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남편이 혼자서 이들과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사고로 누워있는 와중에도 자식들의 탐욕을 눈앞에서 봐야 하는 시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주저앉아 의식 없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작은 아주버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빨리 합의금이라도 받아서 나누자고. 그 순간 병상에 누워있던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아주버님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무튼 재산 분할이 빨리 될수록
이 꼴 안 보고 끝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그녀가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던 순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병실은 한순간에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는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켜 앉으며 당황의 입을 다물지 못한 4명의 남매들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자식도 아니야. 부모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 머리맡에서 재산이나 나눌 생각이나 하는 후레 자식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알아들어? 아빠, 입 다물어! 그네 넌 내 애미 죽고 나한테 뭐라 했어? 감옥에서 나와 일자리가 안 구해진다. 입에 풀칠할 수도 없어서 힘들다고 도와달라 했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내려와서 잠깐 아버지랑 농사나 같이 하자고 했잖아. 너한테 더 많이 떼어줄 테니 자리 잡기 전까지 같이 일하자고 했어. 근데 너 그때 뭐라 했어? 필요 없다고 하더니만 다음날 와서 애비 앞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지? 엄마 보험금 내놓으라며 안 주면 약이라도 입에 털어 넣어 죽어버리겠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냐? 내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그딴 일까지 할 수가 있어? 이번에도 네 아비가 아프다니까 홀랑 와서 합의금이니 보험금 얘기를 꺼내고 너 사람이냐? 아버지, 우리도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아픈 아버지한테 돈 뜯어낼 국민화 하고 있어. 지금까지 손 벌려서 받아간 돈. 그래, 나도 너희 어미도 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받아가던 돈 이제 없다. 당장 나가라. 연락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라. 나도 앞으로 막내만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 테니 너희 넷은 없는 셈 치고 살아. 재산 안 물려주는 부모는 부모 취급 안 하잖아. 애초에 없다고 생각해라. 아버지, 정말 이렇게 연을 끊는다고요? 고작 돈 문제로요? 그래. 내 노름에서 진 빚도 고작 돈 문제니까 내 힘으로 해결해라. 둘째, 너도 노래방이 망하든 말든 고작 돈 문제니까 알아서 해라. 나한테 손 벌리지 말아라. 시아버지의 단호한 명령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도 남매는 미련 가득한 얼굴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 안정을 위해 나가라고 하자 그제서야 쓸쓸하게 병실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이토록 단호한 분노를 드러낸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전날부터 이미 깨어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조용히 모든 걸 지켜보며 남매들의 속내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와 남편도 감쪽같이 속인 시아버지의 뜻밖의 계획에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작은 녹음기와 함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건 내가 그 자식들 오기 전에 간호사한테 부탁 좀 했어. 중요한 일이니까 녹음기 좀 얻어달라고 했지. 만약 그놈들이 다시 와서 돈 내놓으라 하면 새아가가 이거 들고 경찰서에 가서 접근금지 명령 신청해. 알겠나? 법대로 하겠다고 전해라. 그리고 이건 내가 누워있는 동안 적어놓은 유서야. 네가 보관해 두어라. 썼다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 나이에 몇 가지는 정리해야지. 녹음기에는 그날 병실에서 벌어진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유서에는 땅과 예금을 비롯한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 50%를 남편과 그녀 앞으로 넘기고 나머지 50%도 상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큰 재산을 혼자 갖고 있으면 나머지 자식들이 호시탐탐 노릴 거라 생각해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4명의 자식들에게는 밭에 있는 클 한 줌도 남기지 않겠다며 단단히 결심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몸을 회복하신 후 그녀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그게 옳은 일이라 여겼습니다. 시아버지는 몸이 회복되면 집과 땅을 팔아 작은 텃밭이 있는 아늑한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매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가 상대해 주지 않으니 이제 그녀와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을 돌아가면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작은 아주버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들려드릴 게 있었는데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에 녹음한 내용을 틀어주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은 분한 듯 씩씩거리는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떠는 그를 보며 경고했습니다. 아버님은 마음을 바꾸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형제분들 모두 접근금지 명령 신청하라고 하셨어요. 더 안 좋은 꼴 보기 전에 우리 가족 눈에 띄지 마세요. 작은 아주버님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보였고, 그 표정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 다음으로 큰형님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옳게 동생한테 다 들었어. 뭐? 접근금지 명령? 옳게 제정신이야? 막말로 옳게는 우리 가족도 아니고 외부인이 주제에 왜 이렇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나대는 거야? 외부인이요? 진짜 외부인이라면 아버님이 왜 저한테 유서를 주시고 녹음기까지 맡기셨겠어요? 다른 자식들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일임하신 거 아니겠어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큰형님은 교도소에서 나온 뒤에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는지 갑자기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화가 치밀어 올라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둘을 말렸습니다. 남편은 큰형님을 그녀에게서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다시 쇠고랑 차고 싶어! 뭐? 큰 누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누가 너 보고 내 누나라 하래? 나 이제 누나도 형도 없어! 식당 앞 CCTV도 있으니까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얼른 꺼져! 큰형님은 씩씩거리며 물러서지 않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와 남편을 모욕했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끌려가는 큰형님의 모습이 그녀가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시아버지께 걱정하실까봐 이 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녹음기로 것만 줘서는 안 되겠다며 직접 경찰서에 가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이후에도 술에 취해 찾아온 작은 형님이 시아버지에게 벌금을 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고, 경찰에 연행된 이후 남은 4명의 자식들은 더 이상 집안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명의 자식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 그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꽤 많았음에도 매일 고깃집 운영을 열심히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시아버지와 여행을 가거나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아끼셨던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 돈 좀 쓰며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젊을 때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바치를 청산한 후 시아버지는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습니다. 바로 집 짓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 부부와 손주들 모두가 함께 살 새 집을 짓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지만 이미 새 일을 시작할 생각에 한껏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밤잠을 아끼시며 집 짓는 동영상을 찾아보는 모습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정은 예정이 좋고 집은 새 집이 좋다라는 말처럼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출발하실 생각에 시아버지는 하루하루가 즐거워 보였습니다. 미운 자식들이 줄어든 자리가 허전하지 않으실까 염려했지만 그녀와 예쁜 손주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시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를 보듬어 드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셨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금서우 씨 사연입니다. 금서우 씨의 마음씨가 너무 곱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